자, 교재 22페이지입니다.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이제 이 단원부터 우리가 본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정리하셔야 될 단원이 출발합니다. 자,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제목이 그런데 이제 등록이라는 표현이 들어왔고 우리 지난주 공부하셨죠? 중개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될 것, 신, 허 등을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드디어 등록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과 결격 사유 제목이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자, 중요한 단어니까 교재부터 보지 말고 이제 제가 먼저 한번 칠판에 적고 칠판에 적은 것을 교재를 보면서 확인하면서 두 번 수업하도록 그렇게 체크할 거니까 잘 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이제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좀 전에 공부하셨습니다. 이 법 제4조에 따라 시험 과목은 어떻게 되고 합격자는 어떻게 결정합니다. 또 시험은 어떻게 공고합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됐죠. 그럼 자격증을 취득한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중개업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자격증만 있다고 업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등록의 절차가 출발하는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랬으니까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죠. 우리는 이걸 당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신청을 하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접수가 되면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서 등록이 되었소, 등록이 되었소를 등록필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를 해줘야 등록이 된 것을 알겠죠. 통지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를 등록증을 교부받는 절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등록증을 딱 받으면 이 등록증을 사무소에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를 개시한다. 자, 이것이 등록의 절차고 이 단원을 지금부터 수업을 해 나갈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중개업을 하게 되니까 이를 등록의 절차다 이렇게 부르는데 이조차도 시험에 나옵니다.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업무를 개시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시점은 어딜까요? 1. 신청 단계, 2. 접수, 3. 확인, 4. 통지, 5. 교부 단계. 답이 몇 번? 업무 개시의 가장 가까운 시점은 등록증 교부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를 왜 묻는가 하면 등록 신청해놓고 업무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등록이 됐습니다. 통지만 받고도 업무하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문제입니다. 그게. 그래서 큰 절차부터 기억합니다. 근데 절차가 어렵지 않죠. 자,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되겠다. 당근이잖아요. 당근. 그러면 접수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접수가 되면 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 서류가 정확한지 확인을 하고 나면 등록이 되었소 라고 통지를 해주는데 신청한 날로부터 통지는 며칠 만에 해준다? 7일 내로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그러면 통지가 오면 여러분들은 설렁설렁 가서 등록증을 받아야 되겠죠. 그 등록증을 받아서 사무소에 게시하고 업무를 하더라. 자, 이게 큰 절차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세부 절차가 있겠죠. 세부 절차라는 것은 등록 신청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를 등록 기준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첫 번째 기준, 자격을 취득하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자격증은 받았지만 중개업무를 하는데 잘 내용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고요. 그 교육을 뭐라 부른다?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세 번째, 사무소를 확보하고 신청할 것. 이것이 등록 기준이고 이 등록 기준은 교재를 보고 다시 확인해 나가겠지만 영업을 하는 사람이 등록 기준을 모르고는 안 되니까 100% 시험에 나오는 게 기준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조건이 자격을 취득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죠. 만약에 조건에 자격 취득이 없다. 그러면 교육받고 사무소 내고 영업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조건이 1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갖춘 자가 접수를 하러 갑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접수를 하는데 사무소가 있는 시, 군, 구가 등록을 해주니까 등록관청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접수는 어디 가서 합니까?
등록관청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확인을 하겠죠. 뭐를 확인합니까? 하니까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사유라 부르고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결격사유가 되면 등록을 안 해주겠죠. 그럼 결격사유가 아니면 등록을 해줄 것이고 두 번째 확인하는 것이 사무소를 확인합니다. 담당 공문에 와서 직접 확인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가끔 이 시외로 가다 보면 컨테이너 박스 이런 데다가 부동산 사무실 이렇게 해놓은 것도 본 적 있죠. 그런 거는 위법입니다. 위법. 또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죠. 그걸 소위 떴다방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모델하우스 같은 데 앞에 보면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뭐 어떻게 합시다 하면 본 적 있죠. 이동식 중개업자, 그걸 소위 떴다방 이런 건지 아닌지를 확인한다니까요. 확인해서 별일이 없으면 등록이 되었다라고 통지를 해주는데 며칠 만에 7일 내로 서면으로 통지해 줍니다. 지금 제가 현장에서 여러분들 졸업생들을 기업하신 분들이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며칠 만에 통지해 줍니까? 제가 요래 물어보니까 보통 3, 4일이면 됩니다. 그래요. 법으로는 7일까지니까 3, 4일이면 통지된답니다. 자, 통지가 되면 가서 이제 등록증을 받고 이제 업무를 개시하는데 요 등록증을 받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확인하는가 하면 보정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가면 보정단원에서 공부하겠지만 여러분 보다시피 등록증을 딱 받으면 이제 걸어놓고 영업하면 되잖아요. 그죠? 영업을 하는데 의뢰인, 고객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를 물어줄 준비를 하고 영업을 하라. 손해를 물어주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보정을 설정해야 되고 보정 설정이 확인이 되면 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를 보면서 시험 문제 이렇게 겁니다. 등록증을 교부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답이 뭐다? 보정 설정.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정이 설정되어야 됩니다. 자, 지금 적은 것이 이제 구체적인 절차입니다. 이 구체적인 절차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 문제입니다. 하나하나가 시험 문제라는 말은 자격을 취득하고 그랬으니까 좀 전에 보셨죠? 자격은 어떻게 취득하고 취소되는 사유는 어떻습니다. 이게 한 문제거리 되죠. 원래 특히 교육은 대폭 개정됐습니다. 실무교육은 어디서 몇 시간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무소를 확보하고 그랬으니까 사무소는 어떤 사무소인지를 시험에서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무소는 몇 개나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단원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등록관청에 가서 접수를 하니까 등록관청은 시험에서 빠질 수가 없는 단원이고 또 결격사유 이런 것들이 전부 문제입니다. 이 제목 하나하나가 전부 시험 문제다 이렇게 잡고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절차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시험 문제 냅니다.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하면 여기에 눈 딱 맞추셔야 되죠.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 보정을 설정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OX. X죠. 업무 보정은 신청할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디서 움직이는지를 보라.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업무 보정을 설정하여야만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신청할 때 업무 보정 설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등록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네 보정부터 설정해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등록이 됐다는 통지를 받고 보정을 설정합니다. 위치를 잘 보라고요. 자, 주의하라는 뜻에서 하나 더 합시다. 등록관청에서 신청 서류가 접수가 되면 결격 사유를 확인해야 한다. OX, O죠. 그 확인사항의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그랬잖아. 그죠? 이를 또 이렇게 묻습니다. 등록 신청하는 자는 여기죠.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제출해야 한다. OX, X입니다. 자기가 나 결격 사유 아니요 라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죠. 이거는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예전에 법은 있었습니다. 예전의 법이라는 것은 지금 벌써 한 20년이 지나지 싶은데 여러분 신원증명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20년 전에는 그죠?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어떤 절차를 이행할 때는 나는 이런 사유가 없습니다를 자기가 제출해야 돼요. 그 제출하는 서류를 뭐라 부른다? 신원증명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없어진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무슨 취업을 하거나 직장에 가는데 신원증명서 가져오란다 소리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게 왜 없어졌는가 하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결격 사유가 해당되는 것을 자기들이 필요하면 확인해야 되지 취직을 시켜줄지 안 시켜줄지도 모르면서 그거부터 제출하라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원증명서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야기하잖아. 그죠?
등록 신청하는 자 결격 사유가 아님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등록관청에서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적은 내용을 문제를 어떻게 건드리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도 그죠? 또 이런 문제를 묻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자 중에서는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제출해야 되는 대상자도 있다.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OXO입니다. OO. 그러니까 본인이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제출해야 되는 자도 있다. O. 누군가 하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도 시험 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합격하면 중개사무소 등록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그 외국인이라는 놈은 미국 놈, 일본 놈들이 외국 놈인데 그러면 우리나라 등록관청에서 일본까지 가가지고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다는 건 무리죠.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내가 결격 사유가 아니다라는 걸 제출해야 돼요. 그런 대상자도 있다. 맞다. 그죠? 이제 교재에서 다시 강조할 거예요. 그거. 이런 개념을 잡으시면서. 자, 이제 출발합니다. 22페이지. 등록 신청자의 범위, 등록 기준을 갖춘 공인중개사, 외국인 다 됩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23페이지. 첫 번째, 등록을 하려면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했던 거 다 확인 다시 하고 있습니다. 밑줄 껐습니다. 반드시 뭐를 받을 것? 실무 교육을 이수할 것. 2번,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사무소를 확보할 것. 사무소 확보에도 줄 다 껐습니다. 자, 지금 했던 이야기 다시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이 조건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합니다. 지금 여기 들을 때는 쉽게 듣죠? 문제 장난 아닙니다. 등록 신청하는 자는 자격을 취득하고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할 것. OX. X. 사무소 확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사무소를 만들어 놔야 돼. 느낌 오십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거 이야기할 때 이렇게 강조합니다. 공부 계획을 잡아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침에 오시면 시계 동그랗게 돌려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보고 공부 어떻게 하고 계획만 하루 종일 잡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할 것. 그래서 사무소도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고 사무소를 확보할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내려가면 2번 별표입니다. 이제 법인으로서의 등록 기준이 더 중요합니다. 밑에 딱 보니까 법인의 기준 모두 몇 개? 하나, 둘, 셋, 넷, 5개 딱 들어오잖아. 그죠? 5개니까 요거 문제 내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오지선다행에. 자, 법인은 1번 상법상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줄 딱 꺼놓고 이제 시험 치는 날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첫 시간이지만 무슨 회사로서요? 상법상의 회사로서. 그러니까 상법에 가봤어. 상법에 가보니까 회사가 주식회사, 유한, 합자, 한명, 유한, 책임회사라고 상법의 회사가 5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면 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근데 이걸 시험에서 어떻게 거는가 하면 주식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이래 시험에 건단 말이에요. X인 줄 아시겠죠? 상법상에 있는 회사여야 한다. 2번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것. 14조 동그라미. 그리고 14조 업무 좀 이따 공부할 겁니다. 3번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여야 하며 임원 가로 열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사원 또는 임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3분의 1에다가 밑줄을 딱 긋습니다. 작년 이렇게 돌았습니다. 24회 시험에서는 자, 어떤 법인의 임원이 10명이다. 10명이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몇 명을 둬야 됩니까? 이렇게 시험에 물었습니다. 산수 문제 물었습니다. 답해 보세요. 자, 지금 법인의 임원이 모두 몇 명? 10명이랍니다. 그럼 여기는 10명 안에는 대표자도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그럼 대표자는 제외해야 되니까 한 명 빼면 얼마? 9명. 9명에 대해서 얼마 이상은 공인중개사로 둬야 된다.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로 둘 것.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는 최소한 몇 명이 있어야 된다? 3명이 있어야 된다. 이게 답이었습니다. 지금 조문을 어떻게 물어 들어오는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요거 개념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이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을 시험에서는 과반수는 공인중개사일 것, 2분의 1은 공인중개사로 둘 것. 어떻게 문제를 많이 냈겠습니까? 그래서 그 조문을 주의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4번 임원 또는 사원 전원 및 본사무소 책임자는 반드시 뭐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을 이수할 것. 4번도 줄 딱 끊고 마찬가지 5번 법인도 뭐를 갖출 것? 사무소를 갖출 것. 그래서
이 5가지 법인의 기준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막 입문 과정에 출발하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이거 다 기억한다. 이거 무리죠. 또 지금 기억할 필요도 없고, 법인의 기준은 모두 5가지가 있다. 자꾸 이런 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이제 시험 칠 때까지 계속 주의해야 될 것들, 암기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이해해 나갈 겁니다. 내려가면 3번 개설 등록 및 업무 개시 절차 하여 첫째 줄에 보시면 사무소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줄 것입니다.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청하는 곳은 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이다. 여기 보고 있습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지 자기 주소지가 있는 시군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런 말이죠. 여러분 주소는 노원구 상계동에 내 주소가 있지만 자기가 경기도 양평에 가서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양평에 있는 등록관청에 가면 되니까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라는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의 문제는 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초반기 1, 2회 때는 이런 문제를 2번이나 물었습니다. 여러분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기하지 말고 다음 중 등록관청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1번 서울시장, 2번 경기도지사, 3번 신림동장, 4번 수원시장, 5번 제주시장. 이제 이 정도의 수준의 문제는 지금은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등록관청을 정확하게 잡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등록관청은 답이 몇 번입니까? 지금 등록관청이 어디다 그랬죠? 사무소가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등록관청이 1번 서울시장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안 된다? 서울에는 구가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지금 어떻게 나오는지 보라고요. 2번 경기도지사 웃긴다. 애초부터 도지사하고 놀지를 안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3번 신림동장한테 가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신림동장이 어디 아프십니까? 이래 묻습니다. 잘못 왔다 지금 이 말이잖아. 그죠? 4번 수원시장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하면 수원에는 구가 4개나 있습니다. 장안구, 팔달구, 하여튼 영통구도 있죠, 거기. 그래서 수원에도 구가 있으니까 수원시장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장은 구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답이 지금 몇 번이 들어온다? 5번이 답이다. 지금 이 문제예요. 자, 그러면 등록관청에 있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개념을 잘 잡으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러니까 지금 이 지문을 이해했는지를 여러분이 서울특별시에 가면 종로구라는 곳이 있습니다. 관철동 이런 동이 있어요. 여기다가 사무소를 갖췄어요. 첫째, 자격을 취득했고 교육도 받았어요. 그리고 사무소는 종로구 관철동에다가 사무소를 갖췄는데 왜 여기다가 사무소를 만들었을까요? 잘 될 것 같았어. 하고 싶어서 여기서 사무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어디 가서 등록해야 된다? 종로구청에 가야 된다.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죠? 그런데 시장, 군수구청에 가니까 서울시장한테 가서 등록해 주세요. 그러면 서울시장이 중개법 쌤이 어떤 놈입니까? 이래 묻습니다. 잘못 왔다 지금 이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개념을 체크하라. 지금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등록관청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한 장 넘어가서 이제 등록 신청 수수료. 이때 등록을 신청할 때는 뭐를 냅니까?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 얼마 낼까요? 모릅니다. 왜 모르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조례. 그게 중요하거든. 그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라는 말은 지방마다 다를 거니까 금액이 얼마입니다라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시험 지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그러면 틀립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는 전국이 똑같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금액을 모른다라는 뜻은 지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조례 하는 말을 기억해 놓습니다. 서울은 지방입니까? 수도입니까? 서울입니까? 뭡니까?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은 서울특별시 이렇게 부르는 거 아시죠? 서울특별시는 우리나라의 최고 수도이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이렇게 불러요. 지금 세종행정시도 사실은 만들어졌기도 하지만 서울특별시 이러니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열받아요. 그럼 서울 사람들은 특별하고 나머지는 안 특별한가? 지금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특별시라고 부르는데
이게 또 희한한 게 서울지방경찰청이래요. 경찰청을 볼 때는 지방이라는 말을 붙여요. 그러니까 서울은 또 지방이 된다니까 이게.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지방국세청, 그때는 또 지방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럼 특별검찰청, 세무서 이렇게 안 부른다니까요. 그때는 또 지방이라는 말이 들어요. 이게 행정적으로 이게 혼선하면서 쓰는 거라, 그죠? 편지를 쓸 때는 서울특별시인데 경찰청은 서울지방경찰청 이래 부르는 거예요. 서울지방검찰청, 그것도 지방이라는 글자가 들어간다니까요. 좀 애매하죠. 어쨌든 신청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의 변경,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려가면 이제 4번 등록 처분 및 통지 공부하셨죠? 통지는 며칠 만에 해준다. 7일 내로 서면 통지해 줍니다. 자, 이때 통지가 되면 반드시 따라붙어야 되는 말이 5번 등록증 교부가 들어오는데, 이 등록증 교부만 들어오면 알아야 될 것, 다만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등록이 통지가 되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이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등록 사항의 통보 이런 게 정리되어 있고, 통보하는 것 모두 6가지입니다. 6가지 나올 때마다 6번을 수업할 겁니다. 근데 한 개는 기억하는데 25페이지 제일 상단에 동그라미 1번 줄 딱 껐습니다. 등록증 교부한 때 요거 줄 딱 꺼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개는 나올 때마다 공부할 건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등록관청, 예를 들면 여기 종로구죠. 여러분이 관철동에 사무소를 갖추었다. 그럼 종로구청에 가서 접수를 시키면 확인해서 등록이 되었다 통지가 오겠죠. 그러면 보정을 설정했을 겁니다. 하고 이제 등록증을 받으면 지금 종로구청에서 이분에게 등록증을 교부했지만 중개협회는 누구에게 교부됐는지를 모르죠. 그래서 협회가 이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증이 교부되면 협회에 통보를 해주는데, 통보해 주는 게 모두 몇 개? 6가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6가지가 있으니까 이거 객관식 문제 내기 좋으니까 앞으로 6번을 반복할 테니까 첫 번째 거는 기억해 놔라고요. 첫 번째가 뭐다? 등록증 교부하면 통보해 준다. 왜 통보해 준다? 협회가 그 사람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됐죠. 1번 하나 기억해 놓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등록증이 교부되면 뭐 합니까? 7번 업무를 개시한다. 여기까지 왔죠. 업무 개시가 출발합니다. 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것. 등록증이 교부되면 그를 개시하고 업무를 개시합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지. 등록증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로 개시해야 된다. 그런 말 하면 틀립니다. 1개월 내로 개시해야 된다. 그런 말 하면 틀립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또 왜 강조를 하는가 하면, 예전에는 이랬어요.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1개월 내로 업무를 개시하라 라고 했고, 그때 1개월이라는 것도 시험에 잘 나왔는데 이제 그게 폐지가 됩니다. 왜 폐지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렇게 등록증을 받은 사람은 재미로 받았는 거 아니죠. 왜 받았다? 업무를 하려고 받은 사람한테 1개월 내로 업무해라, 3개월 내로 업무를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은 과도한 규제다 하여 그게 폐지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등록증 받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할 건데 얼마 만에 해야 한다, 이건 잘못된 규제다 하여 이게 빠지는 거예요.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고 거울 보고 양치하고 옷 입고 이래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일어나는데 양치해라, 옷 입어라, 지금 거울 봐라, 신발 신으라 이러면 짜증나잖아. 지금 안 시켜도 다 하는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규제는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당연히 할 사람들한테 1개월 내로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게 당연히 해야 될 사람들한테, 그죠? 그래서 취지가 폐지가 됩니다. 자, 폐지가 되는데 중요한 것, 이제 나중에 이 단원을 쫙 공부를 다 해보면 이 등록증을 받고 난 뒤에 3개월 내로 만약에 영업이 안 되면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뒤편에 가면 휴업 신고라는 단어를 만나기 때문에 3개월 내로 업무를 해야 한다라는 법은 없지만, 등록증 교부받고 3개월이 지나도록 업무가 안 되면 뭐는 해야 된다? 휴업 신고는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휴업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으라 그랬지 3개월 내로 개시해야 한다면 틀린다 이 말이에요. 1개월 만에 개시해도 되고 2개월 만에 개시해도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거 조금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7번의 둘째 줄에, 7번의 첫째 줄.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해야 될 시기에 대해서 명문의 규정은 없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말은 없다. 딱 잘랐잖아. 그죠? 그런데
등록 후 3호를 초과하여 업무를 개시하지 않으면 뭐 해야 된다? 미리 휴업 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거는 이제 휴업까지 배우면서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우선 그렇게 가볍게 체크만 합니다. 자, 이번에 내려가면 이제 4번입니다. 등록의 효력 소멸과 무등록 중개업이라는 중요한 단원으로 접어드는데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질문도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무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등록을 받은 것이 효력이 없어졌어. 효력이 없어지는 것을 효력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등록증을 받고 업무를 하는데 왜 이 효력이 없어졌을까요? 한번 연구 한번 해봐요. 내가 등록증을 받고 영업한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그 효력이 없어져 버렸어. 왜 없어졌다? 내려갑니다. 1번 내려가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뭐 했다? 사망했다. 사망의 동그라미. 법인이 해산했다. 해산의 동그라미. 자, 이거 이해하셔야 되죠? 자, 이렇게 등록증을 받고 영업하던 자가 사망했어요. 왜 사망했을까요? 숨을 안 쉬니까. 그건 간단하잖아, 지금. 그죠? 개업공인중개사 영업하다가 숨 안 쉬는 수 생기겠죠? 어떤 사람은 왜 사망했을까요? 그러니까 아팠어. 이러던데, 뭐 아파서 숨 다 쉽니다, 아파도. 하여튼 숨만 계속 쉬면 안 죽어요, 하여튼. 그러면 왜 사망했다? 숨을 안 쉬니까. 그러면 그 효력은 소멸한다. 지금 이 말이잖아요.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에요. 근데 법인이 죽으면 해산 이렇게 불러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효력 소멸이다. 2번 등록 취소를 받으면 취소의 동그라미. 이해합니까? 자, 이렇게 영업하다가 무슨 사연으로 취소돼 버렸어. 그러면 효력 소멸이에요. 취소되면 소멸. 3번 스스로 뭐 한다? 폐업할 수도 있겠죠. 나 그만하겠다. 폐업하면 효력 소멸이에요. 자, 효력 소멸 사유 어렵다, 쉽다? 쉽습니다. 개념을 잡아야 돼. 근데 이것도 네 가지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등록을 받았던 자가 효력이 소멸되는 사유 1. 사망 2. 해산 취소 처분 받으면 허가 취소됐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잘못됐겠지. 4번 뭐 스스로 폐업하면 됐습니까? 이건 어려운 거 아니죠? 자, 이렇게 효력이 이제 소멸되는 건 어려운 게 아닌데 효력이 소멸된 자가 계속 뻐적뻐적 영업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단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효력이 소멸된 자가 계속 영업을 하면 그걸 뭘로 접어든다? 무등록 중개업으로 간다고. 그래서 무등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단원이 이제 짚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등록의 유형 지금 다 했어요. 등록도 동그라미 1번 애초부터 등록도 하지 않고 하는 거 그거 당연히 무등록이고, 그죠? 그 다음 효력이 소멸된 자가 뻐적뻐적 일하는 것도 당연히 무등록이겠죠. 그죠? 자, 그러면 무등록의 유형을 보시면서 한 장 넘기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 무등록 중개 행위의 효력이 들어옵니다. 자, 사무소 개설 등록은 적법 요건이지 유효 요건은 아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줄 거 놓고. 따라서 무등록 중개 행위는 부적법한 행위로서 행정 형벌의 대상은 되지만 무등록 행위에 의해 성립한 거래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 그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말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은 이제 앞으로 그림으로 좀 기억하셔야 돼요. 효력이 소멸된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무등록으로 접어든다 그랬죠. 무등록이 중요한데 그림으로 그리면 자, 물건을 파는 자, 갑을 매도인, 사는 자를 매수인 그럽니다. 사이에 중개업자가 열심히 일을 해서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끼리 1억에 팔겠다, 사겠다 라는 계약이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금 이 A가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무등록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떤 사람이지요? 애초부터 등록도 하지 않고 영업을 했거나 또는 등록을 했더라도 사망, 해산, 취소, 폐업하고 영업하면 효력이 소멸됐잖아. 그죠? 소멸된 자가 영업을 했답니다. 그러면 무등록업자가 한 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지금 첫째 줄 거 썼어요. 등록은 적법 요건이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이랬잖아. 그죠?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등록을 하지 않고 했는 자가 한 계약은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계약이라는 것은 갑하고 을이 나 이렇게 팔겠다, 사겠다. 당사자 의사가 합치된 거지 이 사람을 보고 유효다, 무효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다시피 무등록이 했더라도 유효고 등록한 사람이 했더라도 당연히 유효하겠죠. 그러면 등록은 효력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이 말 하는 거잖아. 그죠? 등록은 효력 요건이 아니다. 유효 요건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 그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등록은 효력 요건은 아닌데 왜 등록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법에서 정한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들었잖아요.
중개업을 하려면 뭐하고 해야 된다? 등록하고 해야 된다라는 법에 의한 적법 요건이지 효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알아야 되죠. 그러면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도 유효하고 등록한 사람이 하더라도 유효하니까 효력 요건은 아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적법 요건은 위반했는 자죠. 무등록업자는. 그래서 적법 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적법 요건 위반한 자는 얼마?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벌금이라는 중개사법에서 가장 센 규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단에 연결되어 있죠. 형사처벌은 받아야 돼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은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무등록업자가 체결한 계약도 유효하다 그랬으니까 그럼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으니까 보수를 받을 수 있느냐? 중개 보수는 받아도 되나 안 되나 이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무등록업자가 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그것에 의해서 중개 수수료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무등록업자가 한 것에 대해서 수수료도 줄 권리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인정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보수는 인정할 수 없는데 먼저 받은 게 만약에 있다면 우리 판례는 어떻게 된다? 반환되어야 할 것이다. 그를 뭘로 본다? 부당 이득으로 본다. 까지가 무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거 형벌까지 해서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를 지금 공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내려가면 5번 또 얼마나 부지런한지 이중으로 등록하는 자가 있습니다. 쭉 내려가면 이번에 2번은 이중 소속하는 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 단원도 이해를 하지 않고 들으면 그게 그거고 저게 저겁니다. 지금 뭐라 했는가 하면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그 다음 바로 밑에 이중 소속도 금지합니다. 그럼 이 단어는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감만 잡아도 저절로 따라가는 거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중 등록은 뭘까요? 이 말이겠죠. 서울 종로구 관철동에 중개사무소를 갖추면 종로구에 가서 등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등록을 하나 한 기업 공인중개사가 욕심도 많게 강남구청에 가서 또 등록하고 사무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이중으로 등록했다. 근데 우리 법에서는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지금 이 뜻이에요. 이해 갑니까? 이중으로 허가받는 거 금지한다 이 말이에요. 크게 말하면 이거죠. 서울에 사무소 하나 갖춰놓고 수원에 또 사무소 갖추고 일한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중 등록을 금지한다. 그런데 이중 소속은 뭘까요? 하면 이렇게 또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등록을 하고 이제 영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등록을 해놓고 자기 사무소에서 일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등록은 해놓고 자기는 다른 사무소의 직원으로 가서 또 근무합니다. 그건 뭐라고 부른다? 이중 소속이라 부릅니다. 구분해내겠습니까? 자, 이거 이중 소속, 이중 등록 구분 못하는 선수 오히려 많아요. 보기보다. 투잡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좀 편할까요? 그죠? 직업을 2개 가지고 있다 이런 개념. 지금은 투잡합니다 이러면 아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보지만 우리 중개사법에서는 투잡하다가 적발되면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은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금지한다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제재가 똑같습니다. 하단에 내려가면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을 하다가 적발되면 받았던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취소하여야 하고 받았던 등록은 반드시 취소시키고 얼마?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에 해당되는 사유입니다. 이제 서서히 형벌도 나오지만 뭐는 1년에 1,000만 원, 뭐는 3년에 2천만 원 이러니까 좀 어지러운 것 같죠? 이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한테. 나중에 가면 노래를 부릅니다. 3년에 2천, 1년에 1,000만짜리 외우는 법 이러면서 노래를 부를 거니까 지금 막 입문할 때는 어려워하지 말고 그냥 따라만 오면 됩니다. 자, 이중 등록과 이중 소속을 금지하는데 위반하면 제재가 뭐다?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벌금이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1년에 1,000만 원 받고 받았던 등록은 어떻게 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는 사유입니다. 이때 절취라는 말은 취소하여야 한다 이 뜻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에 들어오면 틀립니다. 이중 등록, 이중 소속 걸리면 바로 취소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1년 징역 1,000만 원 벌금이에요. 이중 등록이라는 단어까지 정리하시고 자 이제 오른쪽에 가면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의 결격 사유라는 단원으로 접어듭니다. 결격 사유 동그라미 딱 해놓고 별표 탁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별표 딱 찍었고 결격 사유는 잠깐 공부했었습니다. 어디서? 아까 이렇게 등록 신청을 접수하면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는 것 중에 뭐를 확인한다?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할 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등록 안 해주겠죠. 그래서 결격 사유는 중개업을 못하는 사유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는 오늘 가장 중요하고, 이 결격 사유는 지금까지 시험에서 빠지지 않았으니까 나오는 방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첫째 나오는 방법,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십니까?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묻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 결격 사유 제목을 아시면 어떻게 하면 결격 사유를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중급 수준입니다. 중급. 그 다음에 고급 수준은 1월 1일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몇 월 며칠부터 벗어납니까? 이런 날짜를 묻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유형은 똑같은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첫 시간에 입문할 때는 결격 사유 제목하고 벗어나는 법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욕심은 내셔야 됩니다. 자, 다시 다 정리해서 결격 사유가 뭐라 그랬죠? 결격 사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라니까요. 중개업을 할 수 없는 사유를 결격 사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첫 번째 할 수 없는 사유가 뭘까요? 하고 내려가니까 2번에 1번 무능력자가 들어오는데 무능력자가 세 사람이에요. 동그라미 합시다. 미성년자 동그라미, 피성년 후견인 동그라미, 피한정 후견인 동그라미, 그리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한마디로 파산자 이렇게 부릅니다. 파산자는 무능력자로서 결격 사유입니다.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1번 누구라고요? 미성년자. 제목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미성년자. 2번 한정치산자, 검치산자인데 지금 우리 책에는 뭐라고 적었다? 피한정후견인 그렇게 되어 있죠. 또 검치산자는 한정후견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치산자. 자, 이게 왜 혼용해서 쓰는가 하면 민법은 바뀌었습니다.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 검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이라고 민법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 개별법에서는 그대로 뭐라고 부른다? 한정치산자, 검치산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시험은 어느 게 나옵니까? 하고 이제 2, 3년 동안 고민을 했어요, 저희들이. 민법은 이렇게 딱 바꿨으면 민법에 따라서 각 개별법을 다 고쳐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중개사법 이런 건 아직 안 고쳐놨거든. 그래서 이제 이중으로 자꾸 수업하면서 쓰고 있는데 시험에서는 한정치산자, 검치산자로 나와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서서히 그냥 두 개를 같이 쓴다라고 따라가시면 돼요. 민법에서는 이런 말 잘 안 해요. 한정치산자를 뭐라 그런다고요? 피한정후견인, 검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불편하지만 두 개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책에서는 뭐라고 적어놨다? 민법에 따라서 수정을 해줬지만 중개사법은 아직 수정이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또 수업할 때는 또 이렇게 수업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누구였죠? 파산자는 결격 사유다. 제목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뭐라고 부른다? 행위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이해 한번 시켜봅시다.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인 자인데 19살도 안 됐으면 그럼 우리끼리 말하면 16, 17, 18살이잖아. 그지? 이런 사람들이 몇 억짜리를 거래하는 중개업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 결격 사유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 다음 한정치산자는 누굽니까? 하니까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하늘 쳐다보면서 입 벌리고 1시간씩 웃는 사람이 한정치산자. 하루 종일 웃는 사람을 뭐? 검치산자. 맛이 같다 이 말이잖아. 그죠? 중개업을 할 수 없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시겠죠? 그래서 결격 사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파산자는 국가로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그럼 경제적으로 궁핍하여 파산 선고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거래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데 동의하시겠죠? 이 사람들을 다 무능력자라고 부른다니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우리 중개업만 못하는 게 아니고 선생님도 될 수 없고 군인도 될 수 없고 공무원도 될 수 없고 아무것도 못 되는 사유예요. 그래서 이를 뭐라고 부른다? 무능력자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 계시면 손들어 보십시오. 무능력자에 해당되는 사람. 일단 미성년자 손들어 보십시오. 또 하늘만 쳐다보면 하루 종일 입 벌리고 웃고 싶은 사람. 1시간씩 웃었다가 닫았다 가는 사람. 그 다음에 파산자. 이런 사람 없죠? 여기 계시는 분. 그죠? 이런 사람 잘 못 만나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중요한 거 있죠? 이런 무능력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O 그랬잖아. 공인중개사는 누구라도 시험 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 대신에 이 사유를 벗어날 때까지는 중개 업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결격 사유라고 부른다니까. 자, 그러면 벗어나는 거 알아야 되겠죠.
미성년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지. 19살이 넘어야 한다. 그거밖에 없죠. 이걸 가지고 우리 민법에 따라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성년으로 의제된다. 시험에 나와요. 답은 X예요. 혼인하더라도 될 수 없다. 19살이 넘어야 한다. 그 다음 한정치산자, 검치산자는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자예요. 너는 한정치산자다. 너는 검치산자다.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취소 선고를 받아야 한다. 정확하게 벗어나는 법을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취소 선고 받아야 된다 그랬지. 정신과 의사가 정상이라고 판단하면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문제에 당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목하고 벗어나는 법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파산자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인데 이 파산자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문제 보셨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랬으니까 이 사람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복권되어야 한다. 복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권리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파산법에 가보니까 10년이 경과되면 복권된 것으로 본다라는 법이 있어요. 파산법에. 그래서 파산자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를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하거나. 이것도 적을 때는 잘 적어놓고 그죠? 한 달만 있으면 이런 말 합니다. 파산자는 복권되고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또 이래 대답하는 사람 나옵니다. 골 때립니다. 우리말로 하면. 복권이 되거나 10년이 경과되면 된다 그랬지. 복권되고 10년이 지나야 됩니다. 이런 문제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벗어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결격사유. 제목하고 결격사유를 찾아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내려가면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1번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종료의 동그라미 바로 둘째 줄 면제된 날로부터 면제 동그라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입니다. 3년 동그라미. 요게 시험에서는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그 말을 한번 옮겨 적어 볼까요? 네 번째 결격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안 되면 결격사유다. 자, 그러면 이 단어를 딱 보고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일단 얼마 지나야 된다. 3년은 지나야 벗어나는구나. 요건 알아들으셔야 되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 봅시다. 금고 이상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금고 이상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금고 이상 그랬잖아. 그죠? 그럼 금고 위에 징역. 징역 위에는 뭘까요? 사형입니다.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이 있다는 말은 금고 미만의 형도 있겠죠. 벌금, 자격정지, 자격몰수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는 형벌을 9가지 종류를 잡아놨습니다. 근데 금고 미만의 형은 절대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알 필요 없다. 지금 시험 지문에서는 계속 뭐가 나온다? 금고 이상만 나오는 거예요. 됐죠? 이걸 이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춘향이와 이도령이 있던 시절에는 그죠? 뭐를 잘못하면 곤장을 100대 때려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때리는 걸 태형이라 그래요. 태형. 좀 제가 약하면 곤장을 5대 때려라 뭐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잖아. 그죠? 그 조선시대에는 때리는 게 형벌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때리는 형벌은 없어요. 태형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자격정지, 자격몰수, 벌금, 과료 뭐 해가지고 금고, 징역, 사형 이렇게 형벌이 정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라비아 같은 데는 뭐 채찍으로 이럴 때를 때린다 뭐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 나라의 문화에 따라서 형벌의 종류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형벌은 9가지가 준비되어 있지만 밑에 있는 거 알 필요 없다. 금고, 징역, 사형을 금고 이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금고 이상이라 하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금고나 징역이나 사형을 받고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나오면 골 때립니다. 사형을 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사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이 종료되었다. 죽었는데 죽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이게. 아, 그래서 금고 이상의 형에서 사형은 우리 법에 적용할 여지가 없다. 말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금고 이상 하면 여러분들은 금고나 징역형을 받고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형은 우리 법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을 다 했는데, 이래 해놓고도, 그러면 또 징역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근데 금고하니까 또 가슴이 울렁울렁울렁 하는 사람 생깁니다. 시험 지문에서 금고 3년을 받은 자는 몇 년이 지나야 벗어납니까? 이러면, 아, 금고가 뭔데? 자꾸 이러다 가슴 울렁울렁 거리는데, 절대로 울렁거리지 말고, 금고나 징역은 같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시험 지문에서 금고 3년을 받았다. 그 말이나 징역 3년을 받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가슴 울렁거리지 마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또 금고와 징역이 뭐길래 같습니까? 또 굳이 이래 묻는다면 징역은 한자로 적으면 역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역 하는 말은 사역, 노역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는 걸 징역이라 그래요. 징역을 받으면 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일을 해야 돼. 근데 금고는 들어왔잖아요. 고는 고정한다라는 고자예요. 그럼 금고는 뭔가 하면 교도소 들어가서 사람이 금고통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고통 안에 딱 들어가서 뭐만 먹는다? 밥만 먹고 있는 게 금고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도소에서 사는 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일을 하고 안 하고 차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 알 필요 없다고. 아, 좀 더 가볼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징역 안 받고 금고 살았다. 자랑이다. 아니다. 자랑 아닙니다. 들어가서 사는 건 똑같다니까. 일하고 안 하고 차이라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시험에서 금고 몇 년이라고 들어오더라도 기죽지 말라고 그냥 징역하고 똑같다. 이러면 똑같은 말이라고 그게. 그죠? 하나 더. 만약에 그죠? 누가 금고 받을래요? 징역 받을래요? 하면 본인은 뭐 할래요? 응? 그렇지. 이렇게 대답해야 되죠. 둘 다 실사옵니다. 이래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금고할게요. 그럼 그것도 금치삼기 있는 사람입니다. 금치삼기. 들어가서 밥만 먹고 가만히 있으면 날도 추워지는데 지금. 그죠? 아주 정확한 대답 나왔습니다. 금고할래요? 징역할래요? 똑같은 거니까 둘 다 실사옵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된다고. 똑같은 거니까 구분할 이익이 없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런 말도 생기죠. 그럼 누구는 징역형을 내리고 누구는 금고형을 내립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징역은 일반 범죄자예요. 일반 범죄는 다 징역형이고 금고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해요. 이제 이게 법률로 그래 정해놨다고요. 금고형은 누구라고요? 정치범, 사상범, 과실범은 금고형에 처하고 일반 범죄는 전부 징역형이에요. 그래서 우리 좀 전에 들었죠. 무등록업자가 적발되면 3년 징역 2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 이랬잖아. 징역이라고 들어왔잖아. 그죠? 거기는 정치범, 사상범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죠? 또는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1년 징역 1천만 원 벌금, 징역이라는 말이 나오지 금고라는 말은 절대로 안 들어간다고. 이중등록 환자가 정치범, 사상범이 아니잖아. 지금 이게. 이해하시겠죠? 일반 범죄자는 징역. 그리고 그런 형만 금고형에 차는데 여러분 그런 걸 구분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어. 그냥 징역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금고나 징역을 받은 자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이 말은 이거겠죠. 누가 징역 3년 받았답니다. 자, 그림으로 그리면 징역 3년은 이렇게 되잖아요.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요 3년을 받았는데 요 받은 종료된 날한 말은 이 날이 무슨 날이다? 만기 출소한 날이에요. 맞죠? 종료된 날이 뭐라고요? 만기 출소한 날. 이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3년이 지나야 된다. 지금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요거를 살짝 응용하면 징역 3년을 받은 날로부터는 얼마가 지나야 됩니까? 6년 이렇게 대답해야 되지. 그죠? 종료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럼 그렇게 기억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종료되는 시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가석방 완성일로부터도 3년이 지나라. 요게 두 개가 종료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게 결격사유에서는 양이 제일 많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하면 금고 이상이 뭐죠?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되는데 종료된 날이 뭐다? 만기 출소한 날. 가석방 완성된 날을 종료된 날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된다. 면제를 받았다. 그러면 징역 3년을 받은 자가 면제되는 날이 언젠가 하면 첫째, 거기 교재에 넣어줘. 면제는 한 장 넘기시면 면제가 면제 밑에 있는데 밑에 다 찾지 마시고 거기 있습니다. 밑에서 셋째 줄에 보면 집행이 면제된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면제된 날에 줄 거 봅니다. 법률의 변경, 시효의 완성, 특별 사면된 날로부터 3년. 그 세 가지가 면제인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굳이 설명을 한다면 자, 누가 징역 3년을 받았는데 면제된 날이 뭡니까? 하니까 법률이 변경된 날이래요. 변경이 무슨 뜻이죠?
바뀐 게 변경이죠. 자, 이런 사유입니다. 누가 뭔 위반을 해가지고 징역 3년을 받았는데 1년쯤 지나니까 변경이 돼버렸어. 자, 변경이라는 말은 이런 게 있었어요. 예전에는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3년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었어요. 그런 법이 있다가 이 무주택, 미분양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이제는 분양권을 거래해도 된다. 지금 법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반해서 징역 3년 받은 자가 있었겠죠. 1년쯤 살다 보니까 이제는 분양권을 거래해도 된다. 법이 이래 바뀌면 그 사람을 계속 살려야 된다. 석방해줘야 된다. 석방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변경된 날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변경된 날을 면제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야 된다? 3년이 지나야만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경. 자, 두 번째 그 교재도 있었지만 두 번째는 뭐다? 시효가 완성된 날로부터. 아, 시효의 완성 이런 말들은 참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효의 완성 이런 말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게 면제된 날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자, 그러면 또 시효의 완성을 굳이 설명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85세라는 말은 나이가 많다 이 말이에요. 85세가 중환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모양이죠. 누구하고 싸웠는지. 그래가지고 징역 1년을 받았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85세인 사람이 지금 중환자인데 징역 1년을 받으면 교도소 1년 가야 되겠죠. 그러면 1년 가 있으면 교도소에서 죽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이 사람은. 그죠? 그런데 니는 교도소 가서 죽어라, 죄를 짓으니까. 이러면 교도소는 수형자를 보호하는 시설이지 사람을 죽게 만들면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도소 같은 데서 뭐 누가 죽었다 이러면 덜썩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디로 간다? 병원으로 보내야 되지. 교도소로 못 간다니까요. 병원으로 가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1년, 2년, 3년, 4년 벌써 한 5년 좀 지났어요. 그럼 나이가 벌써 얼마 됐다? 90세가 됐어. 아직도 낫을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 국가가 빨리 낫아야지 교도소 넓긴데 이래 쳐다보는 것보다는 아이고 막 시효가 완성되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다고. 시효의 완성이 뭐라 그랬죠? 면제됐다 그랬잖아. 그죠? 이제 더 이상 이게 관리해 주는 게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된 날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니까 그 날로부터 3년은 지나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시효의 완성은 굳이 설명하려면 그렇게 설명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어렵게 듣지 말고 시효의 완성이 무슨 날이다? 면제된 날이다. 어떤 사연으로? 됐죠?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된다. 세 번째, 우리 사회에서 많이 만나죠?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여러분 광복절 특사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뭐 크리스마스 특사, 초파일 특사 이런 거 들어보셨죠? 국가가 경사스러운 날이 있으면 사면을 해주는 권한이 있어요. 그 사면은 누가 하는 거다?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징역 3년을 받았는데 1년을 살다 보니까 특별 사면 받았대요. 특사. 그럼 특별 사면이 뭐라 그랬다? 면제된 날이다. 그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라? 3년이 지나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격 사유 중에서는 양이 제일 많은 부분을 지금 정리했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하면 뭐를 기억해야 된다?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종료가 뭔데 하면 1번 뭐? 만기 출소한 날. 2번 가석방 완성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또 금고나 징역형을 받은 자가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돼요. 면제가 뭔데 하면 1번 변경된 날, 2번 시효가 완성된 날, 3번 특별 사면 받은 날. 자, 그럼 교재도 있지만 특별 사면 받은 날이라 그랬지 일반 사면하면 틀린다 이렇게 조심하라고 적어놨다고요. 이제 그건 천천히 가셔도 돼요. 아직까지. 자, 그러면 제일 긴 것을 정리한 거예요. 다섯 번째 결격 사유부터 또 쉽습니다. 이제 이게 제일 긴 게 들어왔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제일 밑에 보면 있습니다. 2번 금고 이상의 형의 뭐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죠. 다섯 번째 결격 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중이면 결격 사유다. 그러면 이 사람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면 집행유예만 지나면 벗어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목 그대로가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집행유예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이거 이름을 다 잊어버려가지고 왜 그 세월호에 그 하여튼 그 사람 죽었죠? 죽은 그런데 거기 호위무사라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그 아들을 그 보호하고 있었던 사람 기억납니까?
이름 뭡니까? 태권도 뭐 몇 단이고 뭐. 예? 하여튼 있었죠. 그 어제 저녁에 판결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는가 하면 그 사람은 사실은 자기가 적극적인 범죄는 안 저질렀지만 그 죄인을 자기가 보호하고 있었잖아. 그죠? 자수도 안 하고. 그래서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이게 나와요. 그 봐요. 집행유예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죠? 자, 그러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말은 지금 징역 8개월 받으면 징역 가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해서 2년 동안 집행을 유예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럼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하고 나면 2년이 지나면 그 죄는 없는 걸로 봐줘요. 그거를 뭐라고 부른다? 집행유예 그럽니다. 자, 그러면 그건 막 법률적인 이야기고 여러분 알 필요 없고 검거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뭐가 지나면 벗어난다? 집행유예만 지나면 벗어난다. 됐습니까? 제목하고 벗어나는 법을 가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큰 3번 이 법을 위반하여 이제 첫 번째 나오죠. 자격이 취소된 자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 사유입니다. 자, 오늘도 공부했는데 자격증이 있다가 취소된 자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했어요.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 노래 제목이 뭐였죠?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 취소된다 그랬죠. 자격이 취소 딱 된 자는 몇 년 동안 중개업을 할 수 없다? 3년 동안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취소자는 몇 년 지나야 된다? 3년만 지나면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7번째 결격 사유. 7번째 이 법에 의해서 등록 취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이번에는 등록이 취소된 자랍니다. 자, 오늘 공부했습니다.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등록해야 된다. 근데 어떤 사연으로 등록이 취소됐다. 그럼 이 사람은 몇 년 동안 중개업을 못한다? 3년 동안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몇 년이 지나면 되고 3년만 지나면 되고 8번, 9번, 10번 마찬가지. 자, 8번 결격 사유.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입니다. 이 법 할 때 이 동그라미 벌금형 벌 동그라미 300만 원 300 동그라미.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노래를 부를 겁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뭐 벌금형 얼마를 받은 자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이 벌 쌈 삼은 결격 사유다.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자, 이 법이 무슨 법이죠?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 얼마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해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을 받으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이다. OX. X입니다. X. 벌금 100만 원 받아도 결격 사유 아닙니다. 얼마를 받아야 된다?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 그럼 노래 제목을 이벌쌈쌈 자꾸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벌쌈쌈. 그죠? 이 정도로 지금 강조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면서 저벌쌈쌈 이런 소리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법을 위반해야 돼. 이 법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해서 벌금 300만 원 나왔어요. 뭐 사고 냈는 모양이지. 도로교통법 위반하여 벌금 300만 원 받으면 중개업을 못한다. 그러면 X라고요. 반드시 노래 제목이 뭐다? 이 법을 위반해야 돼. 이 벌 쌈삼은 결격 사유입니다. 4번 업무 정지 중에 있는 자로서 4번에 1번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소속공인사 정지기간 동안 2번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한 자로서 업무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3번 업무 정지를 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있을 때 결격 사유다. 지금 부르기는 요란하게 부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자,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업무 정지를 받았다. 그럼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결격 사유예요. 자,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업무 정지다. 정지받았다. 뭔가 위반했으니까 석 달간 영업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얼마 동안 일 못할까요? 3개월 동안. 그러니까 3개월만 지나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업무 정지 받은 자는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자, 또 법인 이번에는 자격 정지를 받았답니다. 자격 정지를 받은 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 사유. 이 제목 그대로가 벗어나는 거잖아요. 11번 법인도 업무 정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인도 업무 정지 받았으면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결격 사유다. 지금 요란하게 9, 10, 11번은 다 적었지만 그냥 적는 폼이지 정지를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일하지 못한다라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겠죠? 이게 결격 사유 다예요.
이제 마지막 하나 딱 남았죠. 12번째. 법인의 임원 중에서 지금 우리가 1번부터 11번까지가 결격 사유라고 들으셨어요. 1번이 뭐죠? 1번이 미성년자. 그죠?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쫙 해가지고 11번이 법인이 업무 정지 받은 거예요. 요거 결격 사유인데 임원이 여기 한 명이라도 해당되면 이 법인은 결격 사유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들어봐요. 어떤 중개법인에 임원이 10명이 있다고 치고 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법인 문 닫아라 이러면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법인의 임원이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면 결격사유인데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2개월 내로 그 사유를 해소시키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나겠다. 그렇게 주는 게 합리적이죠. 그죠? 한 사람 때문에 법인 문 닫으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반드시 출제됩니다. 근데 오늘 처음 듣는 분은 아, 양이 좀 많다 이래 싶으시죠? 앞으로 시험 칠 때까지 마르고 닳도록 공부합니다. 그래서 결격 사유는 오늘 전체적으로 제목하고 벗어나는 법은 기억하자. 이거 이제 주제죠. 자, 보시면서 대답합니다. 첫 번째 결격 사유 뭐? 미성년자. 벗어나는 방법은 19살이 넘어야 한다. 밖에 없지. 혼인하면 벗어난다 하면 틀립니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벗어나는 방법은 취소 선고를 받아야 된다. 파산자는 복권되거나 10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종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이 지나야 되고 면제된 날로부터도 3년이 지나야 된다. 근데 종료가 뭔데? 이래 물으면 만기 출소한 날, 가석방 완성된 날. 면제가 뭔데요? 하고 물으면 변경되거나 시효가 완성되거나 특별 사면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는 뭐가 지나야 된다?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된다. 그 다음 뭔지도 모르겠지만 6번 7번 딱 보니까 취소가 딱 되면 무조건 몇 년 동안 중개 못한다? 3년이에요. 자격 취소든 등록 취소든 3년이 지나야 된다. 그 다음 그 유명한 노래 이벌삼삼은 결격사유다.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300만 원 이상을 받은 자는 3년 동안 결격사유입니다. 그 다음 9, 10, 11번은 물으나 마나 업무 정지 받으면 정지 동안에, 자격 정지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에, 법인도 업무 정지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은 결격사유다. 쉽잖아요. 적기만 적었을 뿐이지. 마지막 법인의 임원이 지금 1번부터 11번 하나라도 해당되면 법인은 결격사유예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문 닫으라 하기에는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다? 2개월 내로 해소시키면 벗어날 수 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결격사유에 한 발을 딱 디뎠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죠. 지금 이 입문과정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사람들이다. 왜? 가장 합격권에 가까우니까. 지금 이 수업이 여러분들 지금 11월이죠. 11, 12, 1, 2, 3, 4, 이제 5, 6 이렇게 해서 두 달 한 과정씩 계속 반복해 나가는데 11월 달에 오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잘하거나 못하거나 이렇게 한번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한 과정이 끝나고 나면 1월 달에 또 이 수업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래 맞아 그때 그거 중요하다 그랬어. 그렇게 해서 벗어난다 그랬어. 이렇게 체크하고 있는데 옆에 잉크 냄새도 산뜻하게 새 학생이 딱 온다니까요. 그럼 와서 그 사람은 이제 지금부터 또 처음부터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지금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권에 갈 때 가장 가깝게 와 있는 사람이니까 일찍 왔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때까지 결석을 안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금 좀 힘들고 처음 보는 낯선 내용들이 한 번 갈 때마다 자꾸 새겨진다니까. 그죠? 거기에 비해서 1월 달에, 3월 달에, 5월 달에 오는 사람은 올 때마다 처음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럼 누가 더 유리하냐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고 합격권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좀 처음 들으면 좀 양이 많은 것 같다 싶으지만 별거 아닙니다. 이 정도로 결격 사유와 벗어나는 사유는 기억해 놓으셨다. 그죠? 정리됐죠? 보시면서 한 번만 더 대답할까요? 금치산자는 정신과 의사의 판단을 받으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날 수 있다. X 취소 선고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파산자는 복권을 신청하면 벗어날 수 있다. X입니다. 파산자는 복권되어야 한다 그랬지 신청만 하면 안 돼. 주의해야 될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제목과 벗어나는 법을 기억합니다. 나머지 하단에 결격사유의 법적인 효과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셔도 돼요. 이제 넘어가면 이제 제목이 30페이지가 중개 업무편 아주 재밌는 편이죠. 지금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중개업을 하려면 뭐 해야 된다? 등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등록하는 절차에 대해서 공부하셨어요. 등록을 하는데 이중으로 등록하면 금지예요. 이중 소속도 금지한다. 그 다음 등록이 안 되는 사유가 있어요. 등록이 안 되는 사유를 뭐라 그랬다? 결격 사유까지 공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도 벗어났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뭐를 해야 됩니까? 중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업무를 할 때는 30페이지 누구하고 합니까? 고용인 직원들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무를 하면서 직원하고의 법률적인 관계가 준비되어 있죠. 그죠? 10분 쉬었다가 고용인 봅시다.